세상 좀 살아가다 보면 눈이 조금 밝아지면 뭔 이야기나 기사를 딱 보면 요거 조금 이따 터지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장하성이 강남에 모두가 살 이유가 없다라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지금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면 최저임금에 이어 강남 실은 장하성의 가벼운 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하성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강남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거센 후폭풍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하고 연말 정산 이런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면서 했던 당시 청와대 수석에 이런 발언이 있었지요. 거의의 틀을 고통 없이 뽑아야 된다라는 말을 세금을 짜내는 부분에 비유했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장하성이 그때 이상의 심각한 발언을 했죠. 거의 틀을 고통 없이 뽑는다라는 말은 지역성이나 계급성이 그래도 좀 덜합니다. 이건 강남이라는 지역성을 확실히 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계층의 의미를 모두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남 사는 사람보다 강남 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자극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장하성은 이 발언으로 정치적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다. 자, 요단강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교회에서 며칠 후 요르단강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지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 북망상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하성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장하성이 강남의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는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강남이니까 더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 물론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저도요. 지금 집값 잡기 3종 세트라고 하면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3%, 현재는 2.5%인데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부자에 대해서 전혀 정오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부자를 정오한다고 가난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공정해야 될 뿐인 거죠. 세금이나 모든 정부의 정책이요. 자, 어쨌든 이 세상은 공정하진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층이 다르니까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뼈아프기는 하지만 숙명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안 팔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뭐 거기에 50평이든 100평짜리에서 수십 년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 사람이 팔지 않는 한은 과도한 세금을 절대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팔아서 차액을 취했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세금을 이렇게 때려야죠. 그래서 이 보유한다라는 것만으로 세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하성이 그런 이야기만 하고 말지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하성은 송파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에 살고 뭐 가격이 25억 안팎이다 더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하성 아파트의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서 46명인가가 자리를 잃을 때 그때 한 언론이 그런 부분에 관한 이 주민들 무슨 서명 리스트에 장하성의 이 개인 정보가 가족 정보가 공개됐다 해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장하성은 국민 앞에 지 입을 지켜야 될 선을 지킵니까? 이거 많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장하성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부동산 폭등 등에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실수를 하고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 지켜보는 우리도 답답하다. 그럼 자르지 왜 안 자르냐 그죠? 자, 장하성은 강남 발언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모든 국민이 꿈꿀 이유는 없다. 내가 꿈을 꿔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는 패러디까지 지금 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하성이 지금
헛소리를 한 덕분 때문에 문 정권에 치명타를 가해서 문 정권 또한 노무현 정권처럼 부동산으로 인해 민심 이반을 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장하성이 소유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135평방미터에 지난해 11월에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2016년 1년 전에는 16억 6천만 원이에요. 1년 사이에 7억이 올랐는데 지금 지난해 11월이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지금 8월까지 9개월 사이에 엄청난 폭등을 했으니까 지금은 한 30억쯤 됩니까? 그리고 장하성은 경기도 가평에도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고 청와대 재산 1위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입을 이렇게 놀렸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댓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업률도 높구나. 모두가 다 직장 가질 필요 없어. 장하성 씨 사과하세요. 서민들은 강남도 꾸면 안 되나요? 자, 강남 좌파라 재산도 100억이나 되는데 개돼지 국민들은 웃었겠지. 소득주도 성장이 얻을 게 있는 놈과 잃어버릴 게 없는 놈은 같은 입장 아닌가? 강남 좌파는 몇 억씩 강남 집값 오르니까 얻는 거고 신불자나 실업자는 더 잃어버릴 게 없는데 세금 나눠준다는데 고마운 거지. 결국 애매한 월급쟁이 중산층은 얻을 거는 없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겠지. 실실 웃고 다니는데 재밌는 모양이지. 장하성 이 XX 노무 끼 뒤에 끼자가 무슨 혓바닥을 잘라야 한다. 저 주디로 말을 못하게 육갑을 뜨네. 실언이 아니라 진담이다. 너는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없다. 청와대에서 비교적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 정도다. 더 이상 말해 뭐 하겠냐. 주둥이로만 정의 국민을 말하는 새치혀 장하성. 하성아 강남 집값 올라 좋겠다. 나는 강남 살지만 너희 개돼지들은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단다. 개돼지들 의문의 연패. 사고력 수준이 들통났네. 자, 뭐 이후 욕들은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요. 딱 봐도 장하성은 문재인 정권의 패망의 1등 공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이 문제가 어딜 가도 국민들한테 집값 이야기를 만들어버리고 각 집마다 집 때문에 난리 법석을 만들어버렸어요. 쌈질하고 뭐 이런저런 버른 사람보다 상실감을 느끼거나 기회를 못한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호가만 있지 거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숫자만 찍히는 거예요. 주식이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지. 매일 주식이 투자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오늘 얼마 벌었네, 얼마 잃었네 해봤자 소용없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 정청에도 이런 정부 대책들이 무슨 집값 잡기 3종 세트가 통하겠냐. 이제 불안감이 넘쳐나고 있고요. 이제 김동연이 너도 문제다라고 김동연이를 향한 비판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나 투기지역 확대 이런 약발도 안 먹히고 있고 노무현 정권 때처럼 대책을 10번을 내도 통하겠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김현미 장관은 지금 국토건설부 장관은 잠이 안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나의 미래에 내 집은 없다고 절망하는 2030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언론들이 죄다 집값 부추기는 기사만 써내냐고 하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수도권에 사는 1인 청년 가구 91%가 전월세에 사는데 평균 월세가 77만 원에 불과하다. 연소득 7천만 원 받는 30대도 평균 자산이 2억이다. 서울 전세값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강원도에서 상경에서 판교로 출퇴근한 오늘 조선일보 논 내용이에요. 31살 김모 씨는 월급 230만 원이 실수령액인데 4분의 1을 집세로 낸다. 회사 주변은 비사 택시, 버스로 한 40분 거리에 있는
30평방미터짜리 코딱지만한 원룸을 얻었다. 10평도 안 되죠. 한 8평, 9평 되는. 이 집에 내는 돈이 쪼개고 쪼개 붙는 적금 50만 원보다 많다. 자, 이 사람의 지금 이 한 달 생활비와 지출을 보면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 과거에 청년이어 이런 데서 다뤄봤죠. 수입이 230인데 월세 50만 원, 관리비 가스비 10만 원,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80만 원, 카드값 30만 원, 적금 50만 원, 지출 10만 원, 경조사비입니다. 여유 지출. 그래서 이 사람은 저축하는 게 230만 원 중에 50만 원밖에 안 된다. 지난번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10만 원, 20만 원 저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김모 씨가 평균 7억 서울 아파트, 이것도 더 올랐겠죠. 구입 예상 소요 기간이 대출 받으면 70년, 대출 없이 116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20, 30대에 급격한 좌절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집 사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무리해서 집장만 하느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다 집 산다고 믿었던데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20대 평범한 삶이라는 글은 취직 전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월세를 내다 보면 30이 돼도 1,000만 원 모으기가 어렵다 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월세 때문에 청년 주거 빈곤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1인 청년 가구 90.9%가 전월세로 사는데 8월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보증금이 1950만 원이고 월세 평균이 77만 4천 원입니다. 자, 고스란히 이거는 한 달 소득에서 빠져나가죠.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도 4명 중 1명이요. 내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이 임대료 나가요. 그러면 딱 그냥 편의점 음식 먹고 끝나는 거죠. 냉동식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행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 20대 청년 임금 평균이 171만 원, 정규직은 207만 원, 비정규직은 105만 원인데 번 돈의 절반이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의 10분의 3, 즉 30%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지옥고라고 하죠. 그래서 주거 빈곤 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서울 1인 청년 가구만 계속 지옥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익 30대는 어떠냐? 회사원 이모 씨 29살, 공무원 김모 씨 32살, 둘이 부부인데 3년 전에 2억 오피스텔을 판 돈을 가지고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또 갖고 있는 돈 좀 보태서 영등포에 전세 4억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 살림을 했는데 그런데 당시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살 수 있겠다 싶었지요. 이 아파트가 지금 7억이 넘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1억 오르는 걸 보고 평생 집을 못 사겠다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남들 집값은 수억 원이 올라 전세를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모른다 이러고 그래서 고소득 청년들도 집값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15년에 3억 7천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올해 8월에 4억 3,4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2년 반 만에 1억 6천만 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7천만 원이 넘는 30대 순자산 보유액이 2억 1,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산이 서울 전세금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우스 푸어도 또 문제입니다. 내 집이기는 한데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집이지요. 자, 올해 초 서울 강북에 5억 전세를 끼고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있는 돈 보태서 6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산 33살 회사원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 5억이 없어서 내 집이지만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전세금이 내리거나 대출금리가 오를까 늘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 푸어, 즉 무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 또한 지금 고민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올라도 팔 수도 없지요. 쉽게.
그래서 이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한 액수의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84%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돈은 적고 빨리 집은 사고 싶으니까 이런 걸 은행에 겁도 없이 빚을 내어서 지금 집을 샀다가 지금 문제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집값 올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주택담보, 전세, 사업자 대출로 올 10조가 넘는 은행 등이 서울 아파트로 주택 구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가계부채 이렇게 터져서 다 사고 날 겁니다. 자,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이 이럴 때 지혜롭게 사는 부분입니다. 다 허상의 수치입니다. 자, 강남에 모두가 살 필요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시청자 중에 그런 분들은 이제 벽에다가 장화성 그림 하나 걸어놓고 매일 욕을 하는 재미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 정권, 노 정권처럼 부동산으로 망조가 들었습니다. 제일 밑에 층에는 최저임금으로 욕먹고 중간층에는 주 52시간으로 월급 줄어들어서 욕먹고 이제 상층을 겨냥해서 부동산으로 이제 상층 이하 모든 계층을 전부 욕을 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거니까 욕 더 들어야지요. 자, 궁중족발이라고 이 서촌 망치 폭행한 사람이 2년 6월 받았는데요. 살인 미수는 무혐의라는데, 자, 이걸 바라보면서 자, 쫓아가면서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물론 이 사람을 3배 이렇게 건물을 산 사람이 월세를 올려서 나가라는 거죠. 그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트러블이 있다가 명도 소송을 해서 이기니까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자인 족발 사장을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은 냉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주인이 이 렌트비를 올려서 쫓겨나는 가게 주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망치를 휘두릅니까? 그건 아니지요. 자, 그 쫓겨나는 것도 법에 의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법에요. 그 법이 정당하거나 완벽하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대료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지역마다 이 공시 임대료를 초과하는 그 임대료를 받는 사람한테는 중과세를 해서 옳은 부분을 전부 회수하도록 해버려야 되는 거지. 이런 임대기간 연장해주는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정한 임대료라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폭행 문제와 지금 임대료 상승의 문제를 연결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2년 6월을 때렸다. 만약에 임대와 둘러싼 분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원한을 가진 사람한테 망치를 휘둘렀다면 이게 2년 6월이 나왔겠습니까? 7, 8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정권 바뀌고 난 뒤에 이제는 사법부도 매우 정치적이 돼 간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사회적 약자를 편을 드는 사람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 부분은 안타까운 거고 이 사람은 얼마든지요. 주인 더럽다고 침 3번 뱉고 그 옆에 있는 족발집을 해서 궤도에도 올라왔다니까 또 다른 가게를 찾았어요. 그게 아니면 족발집 하면 안 됩니까?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결국은 자신도 무리한 싸움을 정치적으로 벌려보다가 패망하게 돼버린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경우예요. 두 사람 다 지금 망한 거죠. 한 사람은 비싸게 주고 지 돈 얼마 없이 건물 사서 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은행 이자를 한마디로 임차인한테 받아보겠다고 4배 올렸다가 지금 이 사단을 당해가지고 망했고 그 자리에 흉물스러워서 이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서로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그렇지만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MB가 20년 구형을 받았는데 저는 MB 때도 여러 가지 비판을 했고 박근혜 정권 때도 비판도 했고 이빠른 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자격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시대에 제가 붙어 먹거나 화이트 리스트로 돈이나 지원받았으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집 한 채뿐이다. 돈과 결부된 이미지 참을 수 없다. 참, 저 그냥 웃음만 나오고 이분이 그래 말을 한 것은 그 사람의 일이라 치부합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30년도 넘는 형을 때리고 추가적으로 또 때리고 하면서 MB가 20년 구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3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MB는 구형이 20년이에요. 지금 MB한테 적용된 혐의는 자기가 직접 받았다라는 뇌물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한 무슨 지원이나 재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무슨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수활동비 내용인데, 특수활동비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요, 재벌 회장이든 전 대통령이든 법을 좀 공정하게 집행해야 돼요. 지난번에 신동빈 롯데 회장한테 14년을 구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은 지금 석방돼 있어요. 그러면 신동빈이 14년을 받을 만큼 잘못한 거냐, 사드 보복이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족발집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 죄에 비해서 2년 6개월 선고를 하면 지나치게 쉽게 작게 때린 거예요. 망치를 들고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그걸 2년 6월이면 한번 다들 원한이 있는 사람한테 나도 2년 6월 살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살인 혐의가 적용이 안 됐어요. 살인 미수가요. 자, 그러면 또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도 공평하게 던져야 돼요. 직위 과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돈을 받지 않은 사람과 직접 받은 돈이 수십억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이 한 사람은 구형이 20년이면 이거는 선고가 10년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반쯤이라 보면. 그럼 박근혜 선고 33년과 MB 선고 한 10여 년 정도하고 차이가 갭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냐? 한 사람은 재판을 거부해서 개심죄에 걸렸다요. 그럼 MB는 자기가 집안채뿐이다. 나는 돈과 무관하다고 한 말은 재판 거부에 버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좀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검찰이 이건 완전히 단죄를 해야 된다면서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러고 어쩌고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2007년 12월 초에 그때 뭐라고 했어요? 특별수사본부에서 죄가 없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에서도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MB의 죄를 다 덮어주고 숨겨준 사람은 검찰이지요. 만약에 그때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대통령이 그때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덮어주다가 이제 정권 와가지고 단죄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검찰도 뻔뻔해요. 그래서 문 정권에 이야기하는 것은 족발집 사장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 회장님이든 좀 공평하게 법을 좀 집행해라는 겁니다. 이래가 되겠어요?